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3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제게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그녀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의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났던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질투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교활하기까지 한 여자였어요. 지금은 7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아무렇지 않게 그때의 일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녀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심장이 마구 뛰면서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그만큼 저는 그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녀가 제게 저지른 파렴치한 짓들을 알게 되면 제가 느꼈을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서 공포를 절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와 저 사이에 있었던 기막힌 일들은 제가 이곳에서 본 다른 어떤 사연보다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저는 지독하게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무사히 넘겼으니 확실히 운이 좋다고 봐야 할 거예요.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엄마가 타고 있던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다 신호를 받고 오던 차와 부딪혔다고 해요. 그 충격으로 엄마는 엄청나게 하혈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태아가 유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했답니다. 엄마도 저를 잃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저는 무사했다고 하네요. 2번째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머리가 아프고 열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해서 며칠 앓다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려가지 않고 머리는 더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뇌수막염이라고 했답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는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뇌수막염이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나아서 특별히 약을 먹을 필요는 없겠어요. 감기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둔 동안 뇌수막염이 자연스럽게 치료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 같았으면 고열과 두통으로 어지럼증이 오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을 이겨냈던 거죠. 그 뒤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철봉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머리부터 땅에 떨어졌는데도 약간의 긁힌 상처만 있고 멀쩡했어요. 선생님은 혹시 충격으로 뇌를 다쳤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멀쩡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가서 식사를 한 뒤에 저희 반 아이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도 저만 멀쩡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반면 제 아버지는 지독하게 운이 없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날은 아버지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당번이었던 동료 관리인이 아버지에게 사정이 있으니 근무를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었고 비번인 날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건물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고 말았답니다. 아버지가 관리하던 건물에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급격하게 번지는 불길을 뚫고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깨워서 밖으로 대피를 시켰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불길에 가로막혀 버렸다고 해요. 소방관들이 건물에 뛰어 들어가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한 뒤였다고 합니다. 친척분들은 아마 저승사자가 착각해서 동료 대신에 아버지를 데려갔다고들 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웹 서비스 업체 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희 회사도 여초회사였습니다. 남자 직원에 비해서 여자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죠. 더구나 제가 근무했던 마케팅팀은 팀원 전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저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끼리 근무를 하게 되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여직원들은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꼰대 같은 남자 상사를 만나게 되면 여자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심하면 성추행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치욕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회식이라도 하게 되면 여직원들은 남자 직원들 옆에 앉아서 술시중까지 들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자들끼리 근무를 하게 되면 서로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편하고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초회사에서 여성 신입사원이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여초회사가 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령받은 부서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팀장에게 인사를 하자 40대로 보이는 여자 팀장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저를 회의실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 팀에 들어와서 반가워요. 업무에 대해서는 최은미 씨가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나는 회의가 있어서. 팀장이 회의실을 나간 다음에 제 또래로 보이는 여직원이 들어와서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새로 들어온 신입이지? 내가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안내해 줄게. 나 최은미라고 해. 저는 얼떨결에 그녀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최은미는 저를 자리를 안내하더니 시장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와 평가,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저희 회사가 컨텐츠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대안을 만드는 게 주 업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하루 동안 그녀에게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첫인상부터 아주 딱딱하고 사무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말만 잘라서 했고 한 번 말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바로 인상을 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주 신경질적인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녀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을 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최은미는 저한테 선배 노릇을 톡톡히 하라고 들었어요. 같은 평사원인데도 입사가 1년 빠르다는 이유로 나이가 저보다 3살이나 어리지만 슬며시 반말을 하면서 저를 무시하고 길들이려고 들었어요. 최은미를 제외한 다른 선배 직원들은 모두 제게 친절하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모두 신입인 저를 배려해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유독 최은미 그녀만이 저를 이용하려고 들었어요. 두어 달이 지나고 업무에 대한 파악이 끝난 뒤에 그녀가 제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맡겼어요. 그녀는 팀장이 저한테 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팀장의 지시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가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가 제게 보고서에 대해 물었어요. 최은씨, 보고서 작성 어떻게 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완성되면 팀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검토한 다음에 보고할 테니까. 저는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녀에게 보고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건성으로 검토를 하더니 그런 대로 잘 만들었네. 내가 업무를 가르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같은 평사원에게 보고를 한다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팀장에게 직접 보고를 할 일이 있어서 팀장의 자리로 갔더니 최은미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좋아. 시장 조사를 꼼꼼하게 잘했네. 훌륭해. 감사합니다, 팀장님. 전 어이가 없어서 최은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돌아선 최은미는 저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더니 곧 태연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가버렸어요. 저는 뻔뻔스러운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팀장에게 그 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거라고 말하려다가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해는 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면으로 맞대응하면서 복수를 했다가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될 거고 제게 좋지 않은 결과가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도 공은 그녀에게 빼앗기고 나니 허탈해져서 휴게실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휴게실로 들어온 다른 여선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채원이, 너도 은민년한테 당했지? 네? 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봤어. 은미가 네 보고서 가로채는 거 말이야. 아, 네. 신경 쓰지 마. 은미 걔 남이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빼앗아 가는 데는 아주 선수야. 그 선배도 은미한테 속아서 일주일 동안이나 공들여서 기획서를 만들었지만 은미에게 빼앗겼다고 했어요. 제게 했듯이 팀장 핑계를 대면서 자기한테 맡겨진 임무를 슬며시 떠넘긴 다음에 자기가 직접 한 것처럼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도 들어도 그녀에 대한 평판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녀는 팀 내에서 얌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미는 마케팅팀의 하이에나로 통하고 있었어요. 다른 동물이 사냥한 먹이를 가로채가는 하이에나. 은미에게 잘 어울리는 별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업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회사 생활에서도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비를 걸었어요. 5분만 늦게 출근을 해도 그녀는 도끼눈을 뜨고 저를 탕비실로 불러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내가 우리 팀의 군기반장이야. 채원 씨도 확실히 알아도. 그러니까 퇴근 시간은 몰라도 출근 시간은 확실하게 지켜줘. 그런데 다른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저희 팀 내에 군기반장은 없다고 했어요. 아마 최은미는 팀 내에서 제가 가장 만만해서 항상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같은 평사원인데도 다른 선배 직원들과는 다르게 제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최은미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저는 조용히 그녀를 탕비실로 불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는 그녀에게 항상 당하기만 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두려고 했어요. 뭐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이야? 그녀는 저를 보자 바빠 죽겠는데 왜 불렀냐고 짜증부터 냈어요. 저는 정색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은미 씨, 앞으로 제게 반말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아무리 입사 선배지만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매번 반말을 하니 듣기에 무척 거슬리네요. 그리고 업무 외에 사적인 걸로 지적질을 안 했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팀장님한테 보고해서 지시대로 하겠어요. 제 말을 들은 최은미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화났거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저는 후자였을 거라 생각해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말하지 말아줘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탕비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속이 다 시원했고 이제야 그녀와 껄끄러운 관계가 잘 풀릴 거라고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1년 정도가 지나자 저는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모두들 다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치열한 기싸움과 경쟁 그리고 파벌 싸움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2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과장 진급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있었던 정수미 대리와 오윤아 대리. 그녀들은 자신의 측근을 거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대리파와 오대리파였어요. 누가 그녀들의 측근인지는 점심시간이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각 파벌에 속한 여직원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기 때문이었죠. 최은미는 정대리파의 행동대장격으로 정대리의 최측근이었어요. 아무 내막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대리파로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오대리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자리도 오대리와 붙어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대리보다는 오대리에게 자주 물어보았어요. 오대리는 그때마다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업무 시간에도 오대리와 가끔씩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제게 오대리파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대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 점심시간이 되면 오대리의 측근들은 자연스럽게 제게 같이 가자고 불렀고 어쩌다 제가 정대리 일행과 같이 가려고 하면 최은미는 채원씨는 오대리하고 늘 붙어 다니더니 오늘은 웬일로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해요? 내 빌붙다뇨? 전 그냥 제가 오해라고 제 입장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대리는 제 말을 잘라버렸어요. 됐어. 저기 오대리가 채원씨 기다리네. 가봐. 이렇게 두 파벌은 마치 조폭들이 이권 다툼을 하듯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상대 파벌을 제압하려고 회의를 할 때도 서로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세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팀장도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힘이 없는 허수아비 팀장인 탓도 있었지만 서로 간의 경쟁은 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팀의 실세는 2명의 대리였고 그녀들은 서로 매일 힘겨루기를 하듯이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서 파워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오대리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대리에게 찍혀서 호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팀장의 지시로 정대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대리는 다음날 아이디어 회의를 하자고 해놓고 정작 회의 자료를 제게 주지 않았어요. 저 정대리님, 회의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곧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직 정리하는 중이야. 저는 정대리의 말만 믿고 오후 내내 기다렸지만 그녀는 회의 자료도 주지 않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는 회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톡이 왔어요. 저는 잠에서 깼지만 귀찮아서 확인을 하지 않으려다가 누가 보낸 건진 봤습니다. 톡은 최은미가 보낸 것이었고 내용은 내일 아침 아이디어 회의에 참고할 자료들이었어요. 세상에, 오전 9시에 회의할 내용을 새벽 1시에 보낸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인 것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프로젝트에 참가한 멤버들은 저를 제외하고 모두 정대리의 측근들이었어요.
그녀들은 전날 벌써 자료를 공유해놓고 일부러 저한테만 자료를 새벽에 보내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대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졸음을 쫓아가면서 밤을 새워서 자료를 모두 검토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회의에 대비했어요. 그래, 나를 골탕 먹이겠다고? 어디 마음대로 되는지 보자. 저는 이를 악물고 비장한 각오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9시가 되자 회의실로 모이라고 정대리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넋이 빠져버렸습니다. 회의 주제는 제가 최은미에게서 톡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회의를 하는 동안 다른 멤버들은 미리 준비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제 차례가 되자 정대리는 방긋이 웃으면서 자, 채원씨는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말해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대리는 은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 전달했어요. 네, 받기는 했지만 그건 다른 내용이었어요. 제가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하자 정대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명 그만해요. 아무리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도 2년을 넘게 일했으면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정대리는 저의 무능함을 팀장에게 그대로 보고했고 저는 업무 평가에서 최저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정대리의 지시로 은미가 저한테만 일부러 새벽에 다른 자료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려고 그들은 작당을 했던 거죠. 그 뒤에도 정대리와 은미는 저를 팀에서 은근히 왕따를 시키기도 했어요. 여성들만 있다 보니 저희 팀에는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뭔가를 말하면 10분 내로 팀원 전체가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은미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의 직원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미가 다른 부서의 여직원에게 저에 대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걸 직접 듣고 바로 경고를 했어요. 은미는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병자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번아웃 증상을 겪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쳤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두면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시간에 잠깐 외출을 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어요. 상담을 마치고 오자 은미는 어딜 갔다 왔냐고 물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은미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랐어요. 저는 그냥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는데 은미는 저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버렸던 거죠. 몹시 화가 났던 저는 은미와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놀란 팀장이 달려와서 말리는 바람에 저는 겨우 진정을 했습니다. 몇 달 뒤에 본격적인 인사이동 시기가 되자 두 파벌의 싸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팀장은 부장으로 승진해서 경영본부로 갈 것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대리와 오대리 중에 과장이 되는 사람이 저희 부서의 팀장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번 인사이동은 두 사람에게는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어요. 팀장은 인사이동 전에 있는 마지막 업무평가의 자료로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정대리와 오대리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기획안을 채택할 것인가 두고 둘은 팀장 앞에서 말싸움을 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기획안이 채택이 되면 당연히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승진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팀장도 둘 중 한 명의 손을 들어주기가 곤란해지자 팀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의 결정이 기획안 채택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대리의 측근과 오대리의 측근이 정확하게 반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파벌은 저를 끌어들이려고 필사적으로 로비를 했어요. 평소에 저만 보면 눈을 치뜨고 노려보면서 시비를 걸던 은미도 웬일인지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어요. 정대리는 제게 커피까지 사주면서 한 표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대리의 기획안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획안의 내용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 덕분에 오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는 은미의 눈빛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정대리가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리더가 사라진 정대리파는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고 파벌 싸움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정대리가 승진해서 탈락한 건 결정적으로 그녀가 유부녀였고 곧 애를 가질 계획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이제 더 이상 파벌을 나눠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도 제게 앙심을 품은 은미는 여러 가지로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직장의 같은 부서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를 매일같이 보면서 일을 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저는 은미가 저에 대해서 무슨 헛소문을 퍼뜨리든 어떤 일로 시비를 걸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저보다 어린 선임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비를 거는 것까지 상대해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미가 없어졌는지 은미는 저를 크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만 하면서 5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제가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보다 1년 선임인 은미가 대리로 승진하는 게 순서상 맞았지만 은미에 대한 업무 평가 평판이 좋지 않아서 탈락하고 제가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리가 되자 은미의 질투와 시기심이 폭발해서 제 신경을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은미는 자기가 승진해서 탈락한 게 모두 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들었어요.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탈락한 걸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드니 저도 이번에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미는 이번에도 저에 대한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저를 모함하고 왕따시키려고 했는데 그녀가 퍼뜨리고 다닌 소문이 정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어서 저는 이번에는 은미의 못된 버릇을 확실히 고쳐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면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은미는 제가 유부남이 인사과장과 내연관계여서 자기를 밀어내고 승진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여직원들에게 퍼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미혼 여성인 제게 이런 더러운 헛소문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야 최은미, 너 인사과장하고 내가 내연관계라고 소문 퍼뜨리고 다녔지? 제가 따지고 들자 은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요. 좋아, 그럼 우리 확실하게 밝히도록 해. 저는 인사과정을 찾아가서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인사과장은 그 소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내가 김채연 대리하고 그런 관계라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작정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저와 인사과장에 대한 소문은 여직원들 사이에서만 떠돌고 있었고 인사과장을 포함한 남자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입이 가볍기는 했지만 남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해왔던 거예요. 인사과장은 노발대발하면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끝에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은미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은미도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인사과장에게 불려가자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인사과장은 은미에게 호통을 치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부서로 돌아온 은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회사를 그만둘 텐데 은미는 낯짝이 워낙 두꺼워서 다음날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표정으로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공손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대리인 저를 상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제가 업무 지시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이제는 제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어요.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법인가 봐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게 만들던 은미와의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저는 친구를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는 제 친구 남편의 친구였어요. 얼마 전에 결혼한 제 대학 친구와 만나서 신혼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는 남편의 친구 중에 아주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만나보라고 했어요. 채원이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되지 않아? 아직 사귀는 남자 없지? 아직 없어. 그럼 우리 남편 친구 한번 만나봐. 내가 보기에는 성격도 좋고 직장도 괜찮고 남편감으로는 딱인 것 같아. 물론 서로 맞아야 되겠지만 말이야. 저도 이제 곧 30을 바라보는 나이인지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위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그를 만나게 되었죠. 그를 만난 첫인상은 합격점이었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긴 미남은 아니었지만 호감형 얼굴이었고 차분한 성격에 처음 만나서 서로 어색한 자리인데도 말이 끊어져서 무한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를 끌고 나가서 저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정도 남자라면 계속 만나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에 저희들은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몇 달이 흘렀고 그 남자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 남자가 제게 프로포즈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 그는 제게 청혼을 했어요. 그의 프로포즈는 아주 특별하진 않았어요. 저녁에 만나기로 해서 그가 예약해 놓았던 레스토랑으로 가자 그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서 저만을 위한 청혼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풍선과 꽃으로 장식을 해놓은 테이블에는 약혼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채원아,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게 내 마음이야. 받아줄래? 내심 기다리고 있던 말이었어요. 저희들은 약혼식 같은 건 생략하고 바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자기 여동생을 처음으로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와 연애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어서 저는 약간 긴장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저는 은미를 보게 되었어요. 저와 결혼을 약속한 그의 여동생이 은미였던 거죠. 은미도 저를 보자 웃고 있던 얼굴이 바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 대리님이 제 오빠와 사귀고 있었다니. 이게 웬일이야. 정말 잘됐다. 남편도 그날 저와 은미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미는 남편에게 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대리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대리님이 나를 너무 잘 챙겨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오빠랑 사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인연인데?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정해진 운명이야. 남편은 은미가 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자 저희들이 잘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런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은미는 제가 직장 상사이자 새언니가 되면 너무 좋을 거라고 너스레를 떨어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우자 은미는 정색을 하고 제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오빠하고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난 언니에 대한 악감정은 이미 모두 버렸어. 나도 마찬가지야.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저는 은미의 말을 믿을 순 없었지만 인사과장에게 혼인한 뒤로 저를 대하는 은미의 태도가 달라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시누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은미의 오빠와 결혼한다는 소문은 금방 회사에 퍼졌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어요. 대부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몇 명은 시누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 신경이 쓰일 거라고 걱정을 했어요. 팀장인 오대리는 내가 최은미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잖아. 아주 이기적이고 교활한 여자야.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건 김대리도 잘 알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저도 오대리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은미가 시누이가 되면 제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생판 남남일 때는 주저없이 저를 공격하고 험담을 하겠지만 이젠 가족관계로 묶이게 되었는데 저를 욕하고 모함하는 건 누워서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니 행동을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부질없는 믿음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자 시누이는 집에서 저를 대하는 것과 회사에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게 잘 대해주는 척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은근슬쩍 제게 떠넘겼어요. 언니, 팀장님이 오늘까지 시장조사 마치라고 했는데 엄마랑 같이 쇼핑하러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언니가 대신해주면 안 될까? 시누이는 언제나 시어머니 핑계를 댔어요. 제가 거절하면 시누이는 분명히 시어머니에게 회사에서 제가 시누이인 자기한테 갑질을 하면서 못되게 군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낼 게 분명해서 시누이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언니,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집안일을 이따위로 해서 되겠어? 빨래매 청소까지 엄마한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한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나서서 하신 거야. 그럼 앞으로 엄마가 집안일에 손대지 않도록 해줘.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 놓을게. 시누이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입장을 약점으로 잡고 틈만 나면 저를 부려먹으려고 들었습니다. 시누이의 심보가 아주 괘씸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처지라서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시누이를 불러서 제가 가진 불만을 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대가로 시누이의 일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집에 가면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러다 1년 뒤에 시누이가 느닷없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언니, 이제 회사 그만둬. 언니가 그만둬야 내가 대리로 승진할 수 있다고. 시누이는 곧 다가올 인사이동에서는 반드시 대리로 승진해야 되는데
제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과도 결혼 전에 애를 낳은 뒤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난 계속 직장 다닐 거야. 지금도 그렇고 애를 낳은 뒤에도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승진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가 그만둔다고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 아니야. 저는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했지만 신우이는 계속 제게 퇴직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다급해진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동원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애를 가질 준비를 하는 건 어떠냐? 네 나이도 30이고 우리 집이 너까지 나서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어렵진 않잖아.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시어머니도 제게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까지 나서서 결혼 전에 했던 약속과는 다르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여보, 결혼 전에는 계속 직장 생활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마음이 변한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곧 애도 가져야 하고 내 친구들 아내도 봐도 전부 애를 가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더라고. 회사에서도 아마 그걸 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참에 그만둬. 은미도 당신이 그만두면 승진할 수 있다고 하잖아. 이제 보니 당신은 신우이 승진 때문에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였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은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어서 시댁 식구 전체가 매일같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노래를 부르니 저도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자 팀장인 오대리는 무척이나 아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김대리는 내가 참 아끼는 후배인데 이렇게 일찍 회사를 그만두다니 참 안타깝고 서운하네. 저도 그래요. 오대리님과 같이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제 개인 사정상 그만둘 수밖에 없네요. 모르긴 해도 김대리 신우이 은미 때문이겠지? 오대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전후 내막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미가 대리 승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사들에게 아부도 하고 동료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회사 내규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오래 근무를 했고 다른 직원들의 평가가 좋으면 승진할 수 있어. 능력이 없어도 짬밥이 오래되면 승진시켜준다는 거야. 신우이는 달라진 회사 내규만 믿고 저를 밀어내면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신우이의 예감은 적중해서 제가 그만두고 한 달 뒤에 인사이동해서 신우이는 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는데 애가 생기자 저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자의 인생이란 최종적으로는 엄마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어떤 애가 나올까 기대가 되어서 설레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힘에 부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직장 생활을 핑계로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려고 해도 아니 엄마 그런 건 언니가 하도록 내버려둬 왜 엄마가 나서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말리기도 했어요. 제가 애를 낳은 다음에도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육아를 돕는 걸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신우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신우이에게는 1년 정도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야 신우이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결혼은 제게 호재가 아니라 지독한 악재였어요. 신우이는 결혼 후 5개월 만에 애를 낳았습니다. 신우이는 결혼 전에 뱃속에 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던 거죠. 더 기가 막힌 일은 신우이는 저와는 반대로 애를 낳고도 계속 직장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제게 떠넘겼어요. 언니, 애를 하나 키우나 둘을 키우나 마찬가지 아니야? 언니는 어차피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됐지만 나는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니 언니가 애를 키워줘. 신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신우이 편을 들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돼. 애는 걱정하지 마라. 네 새언니하고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둘은 정작 제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젖먹이 둘을 떠맡아서 하루 종일 돌봐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도와준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집안을 치우는 동안 애가 울면 시어머니는 얘야, 애 울잖아. 어서 분유 먹이지 않고 뭐하니? 라고 말만 하셨어요. 처음에 신우이는 아침에 애를 맡기고 퇴근을 하면 시댁에 와서 애를 데리고 갔는데 몇 달이 지나자 평일에는 애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주말에도 아주버님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자 이젠 주말에도 애를 데리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토요일 밤이 되면 신우이는 제게 전화를 해서 언니,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내일 갈게. 신우이는 잔뜩 취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했고 주변에서 남자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애가 있는 유부녀가 주말에 술에 취해서 애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신우이가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 직장 상사인 오대리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오대리는 이제 대리가 아니라 과장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승진했다는 걸 그때 알았고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고마워. 오늘 내가 만나자고 한 건 승진했다고 축하 인사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보자고 했어. 오 과장은 바로 본론을 말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신우이가 제가 다녔던 회사의 인사과장과 내연관계라는 겁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둘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퇴근길에 우리 동네에 있는 모텔에 둘이 다정하게 손까지 잡고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오 과장과 인사과장의 집은 같은 동네에 있다고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모텔 앞에서 둘을 봤다는 거죠. 인사과장은 대담하게 자기 집이 있는 동네의 모텔에 내연녀인 신우이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어쩌면 최은미가 대리로 승진한 것도 인사과장이 뒤에서 힘을 써줘서 가능했던 것 같아.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말이야. 오 과장은 신우이가 대리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부터 인사과장과 내연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했어요. 신우이가 끈질기게 저의 퇴직을 원했던 것도 인사과장의 내연관계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애는 제가 봐주고 있으니 신우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었죠. 오 과장은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은 봤지만 그것만으로 둘의 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오 과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먼저 알려서 아주버님이 알기 전에 신우이가 내연관계를 정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신우이의 뒤를 캐서 증거를 잡은 다음에 아주버님에게 알려서 몇 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저를 괴롭힌 신우이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야 하나,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고민하던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 과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둘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했어요. 오 과장이 모텔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주말에 분명히 모텔에 나타날 거야. 그때 현장을 덮치면 아무 소리도 못할 거야. 저는 출장을 가 있는 아주버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만사 제쳐두고 서울로 올라왔고 토요일 밤에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 주인은 신우이와 인사과장이 들어가 있는 방으로 그를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 있으니 마음 놓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던 신우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아주버님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장을 들킨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분류는 시댁에도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마셨어요. 신우이는 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지만 아주버님은 다른 건 모두 용서해도 불륜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우이는 이혼을 당하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잘났다. 네 새언니 그렇게 부려먹고 괴롭히더니 네가 천벌을 받은 거야. 남편은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 한바탕 매타작을 했습니다. 신우이 덕분에 시댁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신우이 전 남편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 때문에 남편이 모아두었던 돈까지 털어 넣어야 했죠. 신우이는 이제 남편과 제게 얼굴도 들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자업자득이었어요. 시댁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신우이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저라도 나서서 직장을 다시 다녀야 되겠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이제부터 제 아들과 그녀가 낳은 딸을 신우이에게 돌보라고 시켰습니다.
신우이도 제 말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같은 회사 상사와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을 당한 신우이는 아무리 뻔뻔스럽다고 해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 과장이 적극 추천해줘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신우이는 오늘도 열심히 제 아들과 자기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정신을 차렸다고 믿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